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그 외과 중에 혈관 외과죠. 정확하게는 뭐 이식혈관 외과인데 저희는 뭐 이식을 따로 공부하진 않으니까 혈관 외과라고 명하겠습니다. 혈관 외과 같은 경우에는 여기 보이는 동맥 질환 3가지, 그다음에 정맥 질환 3가지, 물론 림프 부종은 정맥 질환 아니지만요. 그다음에 알아두실 분만 알아두시면 되는 질환 3가지, 이렇게 해 가지고 총 9가지 질환으로 구성해 봤습니다. 자, 일단 동맥부터 한번 보시면은 인체 주요한 동맥은 이제 심장에서 대동맥이 나와서 ascending aorta, descending aorta를 타고 쭉 내려오죠. 그러면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여기 횡격막을 지나면서부터 abdominal aorta라고 부릅니다. 그러면서 뭐 여기 celiac trunk나 SMA 그 IMA 이렇게 나오고, 그 다음에 레날 아테리가 이렇게 나오게 되죠. 레날 아테리가 나오고 그 밑으로 내려가면서 커먼 일리악 아테리로 나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통에 우리가 가장 첫 번째로 배울 복부 대동맥류죠. 그래서 여기에 여기가 좀 막히면서 이쪽으로 피가 저류되면서 특히 이런 해부학적 구조들이 있죠. 그래서 피가 이렇게 확 가다가 여기서 분지가 되다 보니까 여기 강한 압력을 팍 받는 거죠. 쾅 받고 착 이렇게 나뉘어져야 되고, 그 다음에 뭐 레날 아테리 등에서 역류하는 경우도 많고, 그렇기 때문에 주로 이쪽 부분 레날 아테리 아래쪽, 인프라 레날 아테리인가? 하여튼 레날 아테리 아래쪽, 그 다음에 커먼 일리악 아테리 위쪽 요 공간 있죠? 요 공간에 주로 그 복부 대동맥류가 생깁니다. 앞으로 제가 물론 여기 흉부 대동맥류도 있긴 하지만 제가 앞으로 칭하는 대동맥류는 항상 여기에 생기는 복부 대동맥류를 의미하는 걸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동맥류가 생기는 그 질환 한 가지를 우리가 공부할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 앱도미널 에이올타에서 커먼 일리악 아테리로 나뉘는 부분 있죠. 그래서 물론 여기 밑에 쪽도 있지만 우리가 시험에서 주로 나오는 부분은 여기에서 문제가 생기면서 질환이 발생하는 질환이 2가지가 있습니다. 자, 하나는 죽상경화죠. 하나는 이제 죽상경화로 인해서 여기 혈관이 점차 막혀가는 거죠. 그러면서 만성적으로 여기가 콱 막히면서 서서히 막히면서 아래쪽으로 피가 안 통하는 게 우리가 2번째로 배울 말초 동맥 질환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2라고 할까요? 여기가 1이었고 2. 그다음 3번째로 배울 질환이 급성사지 허혈이죠. 그거 같은 경우에는 뭐 심장이나 뭐 여러 가지 부분, 심장이 여기 있는데 하여튼 심장이나 여러 가지 부분에 의해서 혈전이나 색전이 날아서 여기에 갑자기 급성으로 콱 박힌 거죠. 그러면서 약간 급성 허혈성 질환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3번째로 이제 급성사지 허혈 요렇게 배우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피가 이렇게 혈관이 커지는 대동맥류 하나, 그 다음에 요 커먼 일리악 아테리가 막히는데 만성적으로 막히는 거 하나, 급성으로 콱 막히는 거 하나, 요렇게 총 3가지로 구성되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알아봤고 조금씩 자세하게 해볼게요. 자, 복부 대동맥류는 이제 aortic aneurysm이죠. 그러면서 뭐 죽상경화나 뭐 복부 대동맥병이 약해지면서 비정상적으로 확장되는 부분이고요. 기본적으로는 대부분은 무증상입니다. 무증상인데 뭐 스크리닝을 하다가 발견되는 경우가 많고요. 혹은 이제 박동성 덩이가 만져질 수 있습니다. 꽤 커야겠죠? 꽤 커야 밖에서 만져질 테니까. 그 다음에 이거 동맥 심지어 앱도미널 에이올타기 때문에 센 혈관이죠. 그래서 박동이 느껴지는 덩이가 있을 수 있다. 덩이가 만져질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어쨌든 검사를 했어. 검사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보통은 이제 뭐 할래? 라고 물으면은 초음파나
아니면은 CT 안지오그래피를 찍어 봐야 되겠다. 초음파가 시험 문제에 나온 적이 있기 때문에 알아두셔야겠습니다. 박동성 덩이가 있을 때는 초음파나 CT를 촬영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대부분의 문제에서는 초음파나 CT 소견을 주어줬습니다. 약간 요런 거죠. 주로는 초음파보다는 CT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CT가 요런 식으로 주어집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주로 이제 요게 주어지는데 요것도 알기 편하게 가져왔습니다. 앱도미널 여기가 이제 레날 아테리가 보이죠? 레날 아테리 아래쪽으로 얘가 레날 아테리네요. 여기 스플래닉이고 여기가 IMA 같은 느낌이네요. 어쨌든 여기 레날 아테리 아래쪽으로 커먼 일약으로 나뉘기 직전 요 부위에서 애뉴리즘이 발생하고요. 그래서 이런 CT 안지오그래피를 보거나 아니면은 조형증강 CT에서도 여기 있는 부피를 보시고 결정을 하시면 되겠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딱 봐도 조형증강이 되어 있는 게 대동맥류 같죠? 그래서 이런 걸 보시고 진단을 하시면 되겠다. 자, 치료가 중요한데요. 치료가 가장 중요합니다. 여기를 집중해서 보셔야 돼요. 치료를 결정하셔야 되는데요. 치료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경과 관찰하거나 다른 하나는 이제 수술이나 시술적 접근인데요. 일단 수술이라고 할게요. 수술을 두 가지로 나뉩니다. 그래서 이 환자를 경과 관찰할래 아니면은 수술을 해야 될까를 결정하시는 게 복부 대동맥류의 핵심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수술의 적응증을 조금 외워주셔야 되는데요. 자, 가장 중요한 것부터 할게요. 복통이 있으면 반드시 진행합니다. 제가 아까 위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대부분의 증상은 무증상입니다. 혈관 조금 커졌다고 배 한가운데 혈관 조금 커졌다고 문제가 생기지 않아요. 그럼 복통은 언제냐? 복통이 생길 때쯤 정도면은 얘가 지금 터지기 직전이라는 겁니다. 혹은 터졌거나 이와 같은 경우에는 파열됐거나 아니면은 파열 임박이다라고 표현하겠습니다. 파열됐으면 막 BP 떨어지고 난리 났을 거니까 파열 임박이 맞겠네요. 복통 정도면. 물론 뭐 BP 떨어지고 그럼 당연히 수술이고요. 보통은 이제 배가 아프다라고 표현하면은 파열이 임박했으니까 수술을 하셔야 된다. 요거 이제 중요합니다. 자, 두 번째로 중요한 거는 지름입니다. 지름이 5. 지름이 5.5cm 이상이면 요거 이제 옆에 적을게요. 복통이 있거나 파열이 막 지우겠습니다. 기억하시세요. 복통이 있거나 아니면은 지름이 5.5cm 이상이면 수술해야 됩니다. 요 지름이 5.5cm 이상이면 요게 이제 가장 중요합니다. 요게 이제 가장 많이 나옵니다. 지름 5.5cm 기억하셔야 됩니다. 계속 말씀드립니다. 지름 5.5cm가 굉장히 중요하니까 숫자까지 반드시 외워야 된다. 자, 그럼 요건 어때요? 얘는 지금 3cm죠. 얘가 지금 정확히 여기를 해야 되는지 여기를 해야 되는지 애매하잖아요. 걱정을 안 하셔도 되는 게 시험에서 딱 정해줍니다. 요렇게 딱 그냥 딱 이 사진이에요.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3cm보다 작습니다라고 표현했네요. 그러면 이 환자 같은 경우에는 복통이 없다는 가정하에 경과 관찰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거 외에도 다른 가지가 있습니다. 크기가 커지거나 5.5cm는 안 되지만 반년에 0.5cm 이상 커지거나 얘는 정확한 수치를 기억하실 필요는 없고요. 그냥 느낌상 꽤 빨리 커지는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들면 수술하시면 되는데 실제 된 적은 없습니다. 그리고 혹은 이거 뭐죠? 세큘러폼 그냥 얘가 지금 보통은 대동맥류가 이렇게 생기거든요. 대부분은 요렇게 생기잖아요. 요렇게. 그런데 얘가 이렇게 혈관에서 요렇게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럼 요 목이 이렇게 있는 거죠. 이렇게 목이 있는 포맷이면은 그거를 정확한 발음은 죄송한데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세큘러인가? 하여튼 요 폼일 때는 수술을 진행한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시험은 출제된 적은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5.5cm를 가장 기억해 주셔야 되겠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얘는 수술 뭐 할래까지 조금 보셔야 되는데요. 사실 이게 보셔야 되는지 안 보셔야 되는지 정확하게 제가 판단이 잘 안 되는 게 일단은 국시 기준으로 수술은 단 하나였습니다. 정확한 용어가 대동맥
아니고, 그건 딴 거고, 수술적 절제 후, 죄송해요. 이거 다른 거였네요. 다른 거랑 지금 헷갈렸습니다. 수술 하나입니다. 수술적 절제 후 인공혈관, 어, 치환. 요게 이제 가장 중요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물론 이제 임상적으로 보셨겠지만 임상적으로 뭐 그 이식혈관 도실 때 보셨겠지만 스텐트가 가능하다면 스텐트 삽입도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시험에는 수술적 절제 후 인공혈관 치환이 나왔다. 여기를 이제 착착 절개한 후에 여기를 혈관으로 대겠다는 거죠. 요렇게 생긴 혈관을 여기 탁 집어넣는 거 보셨죠? 되시면 된다. 그래서 핵심은 이러한 박동성 덩이나 아니면 초음파 CT도 보통은 주어지니까 이런 특히 CT 이러한 CT 소견을 보고 우리가 이거 복부 대동맥류다라고 판단하시고 치료를 결정하시는 게 가장 중요하다. 그래서 이거를 경과관찰할지 아니면은 지름이 5.5cm보다 크다면 수술을 할지 결정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말초동맥 질환 같은 경우에는 죽상 경화죠. 그렇기 때문에 고령의 흡연자에서 호발하고요. 이 흡연이 가장 위험한 리스크 팩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통 교수님들이 하실 때 담배 끊어라라는 말을 입에 달고 사시는 걸 알 수 있죠. 이식혈관 같은 거 돌다 보면. 자, 그 다음에 가장 큰 특징은 다리에 여기 아까 커먼 일리아 아테리 여기에 콱 막히면서 그 밑으로 이제 혈액 공급이 안 되니까 다리의 상당한 부분에 혈액 공급이 지금 안 되는 상황이죠. 그러면은 가만히 있을 때는 조금 가는 걸로 그나저나 버틸 수 있는데 걷거나 운동을 할 때는 이 근육을 사용하면서 혈액 요구량이 증가하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그 불균형에서 통증이 유발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간헐적 파행이라고 짧게 적겠습니다. 풀어 쓰자면 걸으면 악화되는 하지 통증이 있는데 쉬면 호전된다 라는 말을 줄여서 우리가 간헐적 파행이 있다 라고 표현하죠. 그래서 간헐적 파행을 보이는 질환은 뭐 여러 가지 있을 수 있겠지만 저희 수준에서는 간헐적 파행이다 하면은 말초동맥 질환 페리페랄 아테리 디지즈를 가장 먼저 떠올리시면 됩니다. 그래서 간헐적 파행 이후에 우리가 임종평에서 살아는 건데 검사 뭐 할래 이렇게 했을 때 발목 위팔 지수 ABI를 측정을 하시면 되겠다. 하지만 국시 기준에서 출제된 적은 없고요. 요거 같은 경우에는 하지에 해당하는 하지의 혈압과 상지 혈압 중에 높은 걸 비율로 해가지고 계산하는 건데요. 그래서 이 ABI가 0.9보다 작을 때 우리는 이거를 진단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원하시는 조금 자세히 알고 싶으신 분은 요거는 하는 법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국시에는 출제된 적이 없습니다. 자, 국시에는 요거보다도 CT 안지오그래피가 주어지고요. CT에서 이러한 사진이 주어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딱 봐도 여기에 이렇게 싹 가다가 이렇게 여기도 물론 조금 뭔가 이상하긴 하지만 결과적으로 여기 잘린 거 보이시죠? 여기 이렇게 여기 지금 피가 안 가고 있잖아요. 여기 석회와 칼시피케이션이 막 돼 있고 여기서 혈관이 지금 잘려 있잖아요. 맞죠? 여기가 커먼 일리아, 여기가 앱도미널 있고 그다음에 커먼 일리아기 여기가 요 사이에 혈관이 없잖아요. 그래서 여기가 막혀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심지어 여기 칼시피케이션 같은 게 죽상 경화의 특징적이죠. 그래서 요런 이거 안 했네. 나지 뭐. 자, 그 다음에, 죄송합니다. 그래서, 이런 CT 소견을 보고 진단을 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요거 같은 경우에는, 임종평 기준으로는, 일단은, 항혈소판제와, 그래서 뭐 뎁트죠. 그 다음에 고용량의 스타틴을 투여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요 파행이 심하다면 혈관 확장제인 실루스타졸
알로스타 졸, 예, 혈관 확장됩니다. 요걸 통해서 우리가 증상을 개선시킬 수 있겠다 해서 얘를 이제 임종평이 조금 좋아하는 것 같아서 아시면 좋을 것 같고요. 국시 기준으로는 치료는 수술입니다. 혈관 외과니까 치료는 수술인데 가장 기본적인 수술은 대동맥, 대퇴동맥, 우회술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쉽게 말해서 여기 지금 대동맥 앱도미널 에올타랑 대퇴동맥 피모랄 아테리가 지금 이렇게 있을 때 이렇게 쫙 이어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커먼 일약이 없으니까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이어주는 수술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시험에는 대동맥, 대퇴동맥 우회술이 주로 출제가 됐고요. 그 다음에 임종평이 사랑하는 수술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은 풍선 확장 혈관 성형술인데요. 기본적으로 대동맥, 대퇴동맥 우회술은 오픈이죠. 이게 복강경인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이거 인베이시브하게 서저리죠. 풍선 확장 혈관 성형술은 얘는 혈관 내로 그거 뭐라 그러죠? 이거 뭐라 그러지? 혈관 내로 어쨌든 그 카테터, 혈관 내로 카테터를 집어넣어서 여기 페모랄 아테리를 따라서 쭉 올라와서 쫙 들어가서 여기서 쫙 펴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그런 시술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임종평이 시술을 또 좋아하다 보니까 이런 시술을 많이 한다. 그럼 적응증은 뭐냐라고 했을 때 적응증은 일단 수술을 견디기 힘든 고령의 환자거나 뭐 80세라거나 고령의 환자거나 아니면은 병변이 짧을 때 고령이거나 아니면은 병변이 짧을 때 그래서 풍선 확장 혈관 성형술을 진행하시면 되겠다.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이 정도로 길면 안 되고요. 보통 진짜 짧게 문제가 나오더라고요. 임종평 기준입니다. 국시에는 무조건 요거예요. 국시 기준으로는 요겁니다. 자, 요거 두 개는 요것과 요거는 임종평에서 출제됐다 얘기입니다. 그래서 요거 진짜로 요렇게 진짜 요 정도였어요. 정말 요 정도로 정말 이거 어떻게 하면 될 것 같은데? 라는 느낌이 들 정도로 짧게 나오니까 그걸 확인하시고 그렇다면 풍선 확장 혈관 성형술을 고려하시면 되겠다. 심지어 선지에 요거 있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급성 사지 허혈인데요. 요거 이제 시험 문제가 한 문제밖에 안 나와서 그렇게 많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자, 요거 같은 경우에는 혈전이나 아니면은 색전이 바뀐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뭐 심장 관련된 질환이 있을 수 있겠죠. 뭐 APB 있었다던가 그런 게 있을 수 있겠는데, 자, 어쨌든 말초동맥 질환 같은 경우에는 만성적인 혈관 폐쇄기 때문에 만성적인 동맥 폐쇄기 때문에 뭐 걷기가 좀 불편하고 이거 뭐 걸으면 더 아픈 것 같고 요런 수준이잖아요. 급성 사지 허혈은 그런 게 없이 갑자기 콱 막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밑으로 굉장히 중증의 허혈성 손상이 오는 겁니다. 말초 쪽으로 중증의 허혈성 손상이 오는 겁니다. 그러면서 페인, 통증에 더불어서 그 약간 근막절개술 했던 거 기억나시죠? 그 막 컴파트먼트 신드롬이나 아니면은 저거 뭐죠? 그 화상 입었을 때 막 근육 절개하고 막 그거 하셨던 거 기억나죠? 그거랑 비슷하게 허혈성 통증이니까 우리는 급성 통증과 그 다음에 펄스네스, 맥박이 없다. 그 다음에 또 다른 것도 있습니다. 뭐 페일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우리가 6P라고 불리는 그러한 증상이 나타나는데요. 사실은 우리는 별로 궁금하지 않죠. 통증과 맥박이 없으면은 급성 사지허혈을 진단하시면 되겠다. 창백하고 딱 봐도 그냥 허혈된 것 같은 많습니다. 어쨌든 통증과 맥박이 없는 것을 보고 진단을 하시면 되겠다. 자, 그 다음에
시험에 나왔을 때는 얘가 허혈성 손상이 굉장히 심해서 여기에 조직이 괴사되는 수준으로 문제가 나왔습니다. 사진을 가져와놨는데 굉장히 진짜 막 썩어내리는 그런 사진을 줬습니다. 그걸 보고 이거 급성사지 허혈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치료 같은 경우에는 결국에는 혈전색전이니까 헤파린과 요거 이제 다른 그 항응고제 포함입니다. 항응고제를 하고 그다음에 뭐 필요하다면 혈전을 용해시키거나 아니면은 제거술을 할 수도 있겠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시험 문제는 주로 복부 대동맥과 말초동맥 질환에서 나오니까 요거 중요하게 조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조금 이따 하겠다는 요 사진은 이제 얘가 지금 파열된 겁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이렇게 대동맥이 여기 파열됐나 보네요. 파열되면서 이렇게 피가 쭉 흘러내린 것처럼 이렇게 피가 고인 것처럼 이렇게 보이면은 얘는 당연히 수술을 하셔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환자가 BP 떨어지고 난리 났던 문제입니다. 그래서 크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동맥을 마치고 정맥인데요. 정맥 파트의 핵심 증상은 부종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뭐 당연하죠. 보통 이제 동맥은 피가 가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가 이제 말초라고 했을 때, 정맥은 피가 오는 거죠. 당연한 수준인데도, 가끔씩 헷갈릴 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동맥이 가는데, 여기가 막혔어. 그럼 여기가 이제 허혈성 손상이 오는 거죠. 좀 빨간색으로 할 걸, 동맥인데. 하면은, 이제 허혈성 손상이 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정맥이 막히면 피가 못 오니까 여기에 우혈이 발생하는 겁니다. 여기에 피가 고이면서 이제 부종이 발생하는 거죠. 그래서 이 정맥에 문제가 생기면 주요한 소견은 부종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개 모두 림프 부종은 정맥은 아니지만 어쨌든 림프액 저류니까요. 얘도 혈액 저류랑 비슷한 느낌으로 여기 모아봤습니다. 그래서 핵심 증상은 모두 부종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특히 하지 부종입니다. 그래서 문제에서 막 하지 부종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선지를 딱 봤는데 딱 봐도 혈관 문제야. 그러면은 이거 정맥얘기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뜬금없이 막 신부전 이런 게 안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뭐 하지 부종이 있으면은 우리가 이거 정맥에 관련된 문제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림프 포함입니다. 자, 그래서 만성 정맥 부종 같은 경우에는 기전 이거죠. 정맥 판막 이상이죠. 정맥 판막 기능 좀 이따 할 걸. 자, 정맥 기전은 정맥의 판막의 기능 부전이다. 그래서 뭐 다 아시겠지만 당연히 하지에서 정맥이 올라올 때 얘는 펄스에 영향이 없기 때문에 뭐 이렇게 근육 수축이나 이런 걸로 눌리면서 조금씩 쭉 올라와야 되고 얘가 계속 밀어내는 힘이 없기 때문에 얘가 역류하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판막이 이렇게 존재를 합니다. 그런데 이 판막의 기능이 부전됐다면은 피가 밑으로 쭉쭉 쌓이겠죠. 중력이 있으니까 쭉쭉 쌓이면서 아래쪽으로 피가 계속 고이는 질환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중력을 이겨낼 힘이 없는 거예요. 판막이 없기 때문에. 그러면서 오래 서 있으면 악화되고 서 있으면 악화되고 자고 일어나면 호전. 요게 이제 가장 큰 특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래 서 있으면 악화되고 누웠다 일어나면 호전되는 하지 부종이 있습니다 라고 하시면 여러분들은 만성 정맥 부전을 떠올리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얘는 특징적으로 정맥압이 계속 증가하잖아요. 만성적으로 정맥압이 증가하기 때문에 정맥이 두꺼워집니다. 그러니까 베리코스 베인이죠. 이걸 뭐라 그러더라? 정맥류. 정맥류가 발생할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정맥류는 시험에 잘 안 나오는데 더 많이 나오는 거는 요게 이제 시험에 나옵니다. 요게 이제 정맥성 궤양이라고 부르는 건데요. 네, 정맥성 궤양이라고 부르는 건데요. 자, 아래쪽으로 혈액이 계속 우혈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정맥압이 계속 올라서 피부에
제대로 된 혈액 순환이 잘 안 되는 겁니다. 동맥이 들어올 거를 압력으로 밀어내면서 피가 잘 안 들어온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이제 계속되는 피가 안 들어오면서 허혈성 손상으로 인해서 정맥성 궤양이 발생할 수 있다. 그래서 이유는 잘 모르겠지만 이 정맥성 궤양이 흔한지는 잘 모르겠어요. 제가 필드에 안 나가봤으니까. 하지만 대부분의 문제에서 요거는 반드시 있고요. 그 다음에 요것도 대부분은 주어지는 느낌입니다. 그래서 이런 걸 보시고 정맥 판막 기능 부전이구나를 의심하시면 되겠습니다. 아니죠? 만성 정맥 부전이구나를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진단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이중 초음파, 그러니까 이중 초음파라는 게 사실 일반 초음파에 도플러 초음파를 둘 다 보겠다는 건데 누가 도플러 초음파를 일반 초음파 안 보고 도플러 초음파만 보는지는 모르겠지만 옛날 기준이래요. 그래서 옛날에는 도플러 기기가 따로 있고 일반 초음파가 따로 있어서 둘 다 본다라는 의미로 이중 초음파라고 불렀는데 요즘은 뭐 당연히 도플러 볼 때 일반도 보니까 이게 의미가 있는 워딩인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중 초음파로 이제 정맥의 역류를 확인하는 거죠. 정맥 역류가 있으면은 진단을 하는 거고요. 자, 치료가 시험에 나온 적은 없는데 치료는 뭐 압박 스타킹 같은 보존적 치료를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런 걸로도 효과가 없다면 나는 치료를 하고 싶다라고 하면은 요 커져 있는 정맥을 제거하면 됩니다. 그래서 정맥 소작술이나 아니면은 수술적 제거를 할 수도 있다. 하시면 되겠다. 그래서 두 문제가 나왔는데 하나는 진단이었고요. 하나는 뭐 할래? 이중 초음파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여기 이제 요런 게 임종평에는 몇 번 출제가 된 적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가장 많이 출제되는 게 딥베인 스롬보시스, 심부정맥 혈전증이죠. 보통 우리가 문제를 풀 때 만성 정맥 부전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뻔합니다. 이런 굉장히 얘밖에 없는 그런 히스토리와 얘밖에 없는 궤양이 주어지기 때문에 얘는 별로 안 헷갈려요. 주로 헷갈리는 게 이 DVT와 림프 부종이 헷갈리는데요. 둘 다 나 다리가 부었어요 라고 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두 가지를 구분하는 가장 핵심적인 것만 탁탁 하겠습니다. 임모탈리티 어쩌고 수술 후 안정 이런 거면 다 아시죠? 그다음에 여행, 임모빌리티, 암 이런 히스토리 있는 거 아시겠죠? 그거는 다 아실 거니까 하지 말고 우리가 핵심으로 알아야 되는 건 딥베인 스롬보시스는 통증과 열감이 있다는 게 핵심입니다. 아프고 눌렀을 때 아플 수도 있고 그냥 아플 수도 있고 통증과 열감 후끈후끈거린다가 핵심입니다. 그래서 요게 있으면 우리는 DVT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림프 부종 같은 경우에는 얘는 수술 이력이 주어집니다. 보통 림프절 절제 주로 유방암이겠죠. 센티넬 노드를 제거했겠죠. 림프절 절제가 있고 그 이후에 부종이 있는데 단단하고 넌피팅이 이제 핵심입니다. 그래서 단단하고 눌렀을 때 들어가지 않는 부종이 있다라고 하시면 림프 부종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물론 통증과 열감은 없습니다. 얘는. 자, 물론 이중 초음파를 해보면 되겠죠. 사실 아니다. 그 전에도 이것도 있죠. D다이모가 올라 있으면 끝이죠. 사실 D다이모가 올라 있으면 혈전이라는 소리니까 이러면 끝입니다. 자, 그 다음에 얘 같은 경우에는 이제 D다이모가 안 올라 있겠죠. 그래서 물론 요게 있으면 끝인데 혹은 이제 이중 초음파를 촬영해서 실제로 혈전이 있는지를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CT인데요. 초음파가 아니고 CT를 찍었네요. 어쨌든 이런 CT에서 혈전이 보이면 진단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중 초음파에서 사진이 마음에 안 드네. 자, 기본적으로 초음파를 보면은 아테리 하나,
그다음에 베인 2개. 그래서 페모랄 아테리는 하나고 페모랄 베인은 2개니까 보통 요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미키 마우스다라고 보통 부르는데요. 이렇게 불렀을 때 얘를 평상시에는 이런 모습이죠. 얘를 누르면 밖에서 외부에서 압력을 주면 아테리는 근육도 땡땡하고 안에 압력도 땡땡해서 안 눌립니다. 근데 베인 같은 경우에는 해부나 수술실에서 보셨겠지만 되게 약하고 말캉말캉하고 힘이 없어요. 그래서 외부에서 누르면 아테리는 그대로 있고 베인은 눌리는 요런 모습을 보입니다. 이렇게. 근데 만약에 이 내부에 혈전이 차 있어서 여기에 압력이 증가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자, 그러면은 요거를 눌렀을 때 압력이 있으면 눌렀을 때 아테리는 그대로 있고 요 베인은 찌그러져 있는데 요 베인은 그대로 땡땡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요거를 우리가 미키마우스 사인이다라고 부르는데요. 요런 이중 초음파에서 이거 중요합니다. 이중 초음파는 뭐 할래라고 물으니까 이중 초음파에서 이러한 미키마우스 사인이 나오면은 우리가 진단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요거는 설명드렸으니까 지울게요. 이중 초음파를 보시고 혈전이 있는지를 확인하시면 진단하시면 된다. 근데 이 통증 열감은 왜 중요하냐라고 했을 때 문제에서 다음에 뭐 할래? 라고 했을 때 우리가 이중 초음파를 결정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요거 같은 경우에는 림프 섬광 뭐가 있는데 림프관 섬광 조영술이 있는데 시험에 나온 적은 없습니다. 어쨌든 D-다이머가 올라 있고 이중 초음파를 촬영해서 우리가 진단을 하시면 되겠다. 치료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이제 항응고제겠죠. 항응고제를 하고 당연히 얘도 뭐 혈전을 용해하던지 아니면은 뭐 제거술을 시행할 수도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시험에 나온 건 이제 요거죠. 항응고제를 투여할 수 없어. 뇌출혈이 있거나 요거를 투여할 수 없을 때 뭘 할 수 있겠냐라고 했을 때 우리는 펄모널리 스롬보 엠볼리즘을 예방하기 위해서 IVC 필터를 넣어야 된다. 요거 이제 워낙 유명한 거니까 많이 보셨죠? 그래서 IVC 필터를 넣어주면 좋겠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림프 부종 같은 경우에는 치료는 이제 그냥 압박 스타킹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얘는 사실 요거까지도 잘 안 하고요. 보통은 임상 진단 후에 압박 스타킹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림프 부종에 여기 숫자가 없는 거는 아마 다른 파트에 있는 것 같아요. 림프 부종이 문제가 많이 나오는 파트인데 제가 못 찾아가지고 아마 다른 파트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없지만 중요하니까 아셔야 된다. 핵심은 딱 보고 요런 거를 딱 보고 통증과 열감이 있으면 DVT구나. 림프뇨 절제가 있으면 혹은 단단하거나 넌피팅이면 이거 림프 부종이구나를 아셔야 다음에 뭐 할래? 라고 했을 때 대처가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별로 궁금하시지 않을 것 같은 문제인데요. 자, 일단은 요 두 가지. 혈류 뺏김 증후군과 중심정맥 폐쇄는 둘 다 보통 투석 이후에 투석과 관련된 질환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아닐 때도 있지만요. 혈류 뺏김 증후군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투석하기 전에 그 아텔이랑 베인이랑 여기에 피스툴라를 만들죠. 그래서 요거를 우리가 아테리오 베스큘라 피스툴라라고 부르는데요. 요거를 만들었을 때 여기에 이제 큰 혈관을 딱 만들어서 여기서 이제 투석을 하려고 이렇게 만들잖아요. 자, 그런데 이제 문제가 아테리가 이렇게 잘 내려오다가 밑으로 안 가고 이쪽으로만 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밑으로 갔어야 될 피를 여기 뺏겼죠? 그래서 혈류 뺏김 증후군이라고 부르고요. 얘는 지금 동맥이 막힌 것과 똑같은 효과를 보이는 거예요. 여기 이제 혈전이 콱 막힌 거랑 동일한 효과를 보이기 때문에 요 아래쪽으로 굉장히 중증의 허혈성 손상이 오겠죠. 그래서 요런 사진처럼 괴사하고 아니면 피가 안 통하고 펄스가 없고 굉장한 통증이 느껴지고 요것과 똑같다. 그래서 그 어큐트 림빅 그 이스케미아 우리 앞에 했던 급성 사지허혈과 똑같은 증상 6P가 보인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자, 중심 정맥 폐쇄 같은 경우에는 반복적인 투석이나 아니면은 뭐
어쨌든 여기 C라인을 많이 잡은 그런 환자에서 보이는데요. 여기 보시면은 여기가 이제 세팔릭 베인이고, 그 다음에 여기가 서클라비안인가? 여기가 인터널 죽을라고. 여기가 아마 브라키오세팔릭인 것 같죠? 그래서 여기가 이제 이쪽으로 요 선을 따라서 조영제가 싹 들어가고 있는 모습 같은데요. 요게 이쪽에 있네요. 조영제를 착 넣었을 때 위, 옆 다 조영제가 가는데 밑으로 지금 안 가고 있죠. 그래서 여기 이제 센트럴 베인에 스테노시스가 생겼다라고 말하는 건데요. 자, 기본적으로 증상을 보시면은 얘 같은 경우에는 밑으로 피가 못 가고 있으니까 아까 말씀드렸죠. 동맥은 가는 게 문제고 정맥은 오는 게 문제잖아요. 얘는 지금 동맥이 막힌 것과 동일한 효과니까 얘가 다 죽어나가는 거고요. 중심정맥 폐쇄는 여기가 막힌 효과니까 여기에 피가 우렬되는 거예요. 그래서 특히 여기는 지금 왼쪽 같아 보이죠. 그래서 이런 왼쪽이나 여기 기준을 말하는 겁니다. 항상 왼쪽일 필요는 없어요. 편측이라고 할까요? 편측, 상지나 아니면은 여기 지금 인터널 주글러 베인도 여기가 막히니까 여기도 피가 차겠죠? 얼굴에 부종이 보인다라는 증상으로 나왔습니다. 얘는 이제 죽어가는 거고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되겠다. 치료까지는 모르셔도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얕은 정맥 혈전염은 사실 얕은 정맥 혈전염이라고 부르지만 우리는 한 가지 질환밖에 떠올리지 않습니다. 모도였나? 잠시만요. 몬도어네요. 몬도어. 디지즈라고 불리는 질환인데요. 여기가 이제 유방이고요. 보통 유방 수술 이후에 유방 밑으로 힘줄이 보인다라는 증상으로 보통 내원합니다. 그래서 유방이 이렇게 있을 때 그 밑으로 힘줄처럼 이렇게 내려오는 혈관을 따라서 그 혈전과 염증이 발생하면서 여기가 이제 굵어지는 그런 질환인데요. 약간 굵어지고 땡땡해지면서 이렇게 약간 힘줄과 같은 느낌으로 부어올라요. 그렇기 때문에 유방을 위쪽으로 당기거나 아니면은 이렇게 기지개를 펴거나 할 때 더 아프다라고 보통 호소합니다. 이런 거 있을 때는 요건 이제 혈관염이니까 물론 혈전도 있지만 혈관염이니까 요거 같은 경우에는 진통소염제를 투여한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염증을 가라앉히면 되겠다. 주로 엔세이드에 기반한 진통소염제를 진행하신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파트는 딱 한 번씩만 나오기도 했으니까 원하시는 분은 한번 공부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보통은 요거 이제 나 부종 있어요. 부종 있어. 그 다음에 선지를 딱 봤는데 딱 봐도 혈관 질환이야. 뭐 정맥이 어쩌니 혈관이 어쩌니 막 이러고 있어. 그러면은 이러한 특징적인 소견들을 보시고 만성 정맥 부전인지 심부정맥 혈전증인지 림프 부종인지를 구분을 하셔야 되겠다. 자, 그 다음에 요 같은 경우에는 여기 막 얘는 보통 CT가 주어집니다. 아니면 박동성 덩이가 있다라고 했을 때 수술을 할지 말지 결정하시는 인디케이션 중요했고요. 말초동맥 질환이나 급성 사지혈은 둘 다 커먼 일리학이 확 막히는 질환인데 말초동맥은 만성적으로 막히는 거고 급성 사지혈은 혈전이나 색전에 의해서 콱 막히는 거다. 그래서 요거는 간헐적 파행이, 요거는 갑자기 극심한 통증과 함께 펄스레스를 포함한 6P 증상이 나타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말초동맥 치료 같은 경우에는 보통은 대퇴동맥, 대동맥, 우회술, 요게 이제 가장 많이 출제되지만 요거 두 가지가 임종평에 출제된 적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혈관 외과를 포함해서 모든 외과를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 소화기가 사실은 외과 파트의 메인인데 외과 시작할 때 말씀드렸다시피 이 다음에 위장관과 간담체로 나누어서 내과를 하면서 그때 다시 한번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